2001년 4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였습니다. 바다 냄새가 스며든 강릉 외곽의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7살 김유림 양이 해안가 모래 언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은 봄치고 유난히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는 평소보다 한 뼘 더 높게 치솟았고 맑은 하늘 아래 바다는 불안하게 출렁였지요. 엄마, 금방 다녀올게요. 바람개비 꽂고 올게요. 그 짧은 한마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노란 바람개비를 든 아이는 해안길을 따라 가벼운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분식집 창문 너머로 아이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모래 언덕 위로 올라가던 작은 그림자, 그리고 파도 소리 속으로 스며든 아이의 실루엣. 그 순간 세상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30분 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부서진 바람개비 조각 하나와 흐트러진 발자국뿐이었습니다. 바람은 그대로 불고 있었고 파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밀려오고 있었지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바람이 이 마을의 시간을 영원히 멈춰 세울 줄은요. 그날 이후 이 마을의 모든 봄은 끝내 완성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습니다. 2001년 봄이었습니다. 강릉 외곽, 화진포와 속초 사이,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는 작은 어촌 마을, 새터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엔 20가구 남짓이 모여 살았지요. 바다를 등지면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바다를 바라보면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봄이면 동해안 특유의 건조한 바람이 불었고 여름엔 해무가 마을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해안까지는 흙길이 이어졌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사이로 난 그 길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어른들의 출근길이었지요. 해안가 모래 언덕은 자연이 만든 방파제 같았습니다. 어른 키 정도의 높이, 아이들은 그곳을 비밀기지라 불렀습니다. 유리미의 집은 마을 중심에서 바다 쪽으로 50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회색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집, 마당엔 고무신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장독대 옆엔 어머니가 키운 들깨가 자랐습니다. 집 앞에는 미향분식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요. 파란 천막 아래 테이블 4개. 하지만 점심때면 인부들과 횟집 종업원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어머니, 한미숙 씨는 새벽 5시면 일어나 육수를 끓였습니다. 멸치와 다시마, 물을 넣고 2시간. 그 냄새가 집 안에 퍼지면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검게 탄 피부와 굵은 손마디가 그녀의 삶을 말해주었지요. 아버지 김재혁 씨는 중학교 과학 교사였습니다. 온화한 눈빛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착한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퇴근하면 가방 가득 시험지를 들고 돌아와 거실 탁자에서 조용히 채점을 했습니다. 유림에겐 4살 위 언니가 있었습니다. 11살 김소연 양, 조용하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겉으론 무뚝뚝했지만 동생이 울면 언제나 먼저 다가가 안아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7살 김유림, 초등학교 입학을 2달 앞둔 나이였습니다. 작고 까만 단발머리에 웃을 때마다 앞니 사이가 살짝 벌어져 있었지요. 무릎엔 늘 상처 딱지가 있었고 바람개비를 들고 뛰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습니다. 엄마, 봐요. 바람개비가 돌아가요. 바람이 불면 유림은 깔깔 웃으며 해안길을 달렸습니다. 모래 언덕 꼭대기에 오르면 바람개비를 꽂으며 말했지요. 여기가 내 자리야.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파도가 높아도 해안가로 나가 파도에게 인사했지요. 엄마, 파도가 나한테 말해요. 와드득, 와드득. 그 집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학교로, 어머니는 분식집으로, 소연은 숙제를 하고 유림은 바람개비를 들고 뛰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소금기 섞인 바람이 들어왔고 밤이면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 평화로운 리듬, 그 반복되는 일상, 모든 게 영원할 것 같았지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유림이 자라서 학교에 다니고 언젠가 가족이 웃으며 그 시절을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01년 4월 14일 토요일, 그 평온한 풍경은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노란 바람개비를 든 아이가 모래 언덕 너머로 사라진 그 순간, 시간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가족의 삶은 사건 이전과 사건 이후로 나뉘게 되었지요. 평범했던 그 봄날의 기억은 이젠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2001년 4월 14일 토요일, 날씨 맑음. 기온은 섭씨 18도, 바람은 동풍이었습니다. 기상청 기록에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평범한 봄날이었지요. 오전 10시, 위양분식에 손님이 끊기자 한미숙 씨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거품 낀 손으로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당에서 유리미가 바람개비를 들고 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바람개비 엄청 잘 돌아가요. 아이의 목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유리마, 멀리 가지 마. 점심때 되면 들어와야 해. 응, 알았어. 하지만 아이는 대답만 했을 뿐, 시선은 이미 해안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유림은 분홍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발에는 흰 운동화, 머리엔 노란 머리핀 2개를 꽂고 있었죠. 오전 11시 30분, 유림은 집을 나섰습니다. 손엔 노란 바람개비, 주머니엔 사탕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사이로 난 흙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두 사람이 겨우 지날 만큼 좁았습니다. 양옆으로 풀이 자라 있었고 발밑에는 자갈이 깔려 있었지요. 유림은 바람개비를 머리 위로 들고 뛰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바람개비는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오전 11시 40분경, 어촌계 창고 앞에서 지붕을 고치던 박정수 씨가 아이를 봤습니다. 분홍색 옷을 입은 노란 바람개비를 든 아이. 미향분식 막내딸이네. 박 씨는 손을 흔들었고 유림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는 나중에 경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냥 바다 보러 가는 것 같았어요. 11시 50분. 박 씨는 망치질을 하다 잠시 쉬었습니다. 보온병 물을 마시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래 언덕 위에 분홍색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유림이었습니다. 아이의 두 손이 바람개비를 땅에 깊이 박고 있었습니다. 세찬 바람에 바람개비가 빠르게 돌았습니다. 박 씨는 잠시 미소 지으며 다시 망치질을 시작했습니다. 딱, 딱, 딱. 그리고 5분쯤 뒤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모래 언덕 위에는 노란 바람개비만 남아 있었습니다. 빙글빙글 쉬지 않고 돌고 있었습니다. 언덕 뒤로 갔나? 박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늘 있던 일이었으니까요. 정오. 미향분식의 시계는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유리미가 안 들어오네. 한미숙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12시 20분. 손님 2명이 들어와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라면을 끓이면서도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엄마, 배고파? 하며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12시 45분. 손님이 나가자 미숙 씨는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유리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골목을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림은 점심시간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슬리퍼를 신은 채 흙길을 향해 달렸습니다. 유림아, 김유림. 목소리가 아카시아 숲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어촌계 창고 앞. 박정수 씨가 지붕에서 내려오자 미숙 씨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유림이 못 봤어요? 1시간 전쯤 봤는데요. 바람개비 들고 가던데. 지금은요? 집에 안 왔어요.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때까진 두 사람은 곧장 해안으로 달렸습니다. 파도는 높았고 바람은 거셌습니다. 모래 언덕 위에는 노란 바람개비가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유리마.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미숙 씨는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언덕을 올랐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바람개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엔 작은 발자국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림의 자국이었지요. 여기저기 뛰어다닌 흔적이었습니다. 유림아, 대답 좀 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덕 아래, 바닷가 모래밭, 파도가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조개 껍데기와 해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 오후 1시 10분. 미숙 씨는 바람개비를 뽑으려다 멈췄습니다. 모래 위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부러진 바람개비 조각. 노란 플라스틱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각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림아.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오후 1시 반. 마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림이 못 봤어요. 미양분식 유림이. 사람들이 골목으로, 해안으로,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오후 2시. 학교에 있던 김재혁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유림이가 안 보여.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디예요? 바다야 바람개비만 있어. 그는 신호등을 무시한 채 달렸습니다. 집까지 20분 거리를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해안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방파제를, 누군가는 숲을 뒤졌습니다. 아내는 모래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바람개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림이는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오후 3시 40분.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7살 여자아이 실종. 최종 목격지 새터마을 해안 모래언덕.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현장은 조용했습니다. 바람개비는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규칙적으로 밀려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와드득, 와드득,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해질 무렵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전등을 들고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림아, 김유림. 밤이 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바다만이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바다는 끝내 침묵했습니다. 첫 24시간은 혼돈이었습니다. 4월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마을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해안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유림아. 목소리들이 밤새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바위 틈을 뒤지고 누군가는 소나무 숲을 훑었습니다. 마을 남자들은 밧줄을 허리에 묶고 절벽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혹시 모를 틈새나 동굴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재혁 씨는 미친 사람처럼 해안을 오갔습니다. 유림아, 아빠야, 무서우면 소리 질러. 목이 쉬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한미숙 씨는 모래 언덕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 유림이 추울 텐데, 배고플 텐데. 이웃들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아직 찾아요, 어머니.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4월 15일 오전 6시. 경찰 수색대가 증원되었습니다. 경찰 20명, 의용소방대 15명, 해경팀이 합류했습니다. 어촌계 사무실엔 수색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엔 지도와 빨간 선, 수색 구역이 나뉘었습니다. A구역, 모래언덕 반경 500m, B구역, 해안선 북쪽 1km, C구역, 숲과 마을 내부. 팀은 일렬로 서서 한 발짝씩 전진했습니다. 풀 한 포기, 돌 하나까지 뒤집었습니다. 빈집, 창고, 폐선박, 김치냉장고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잠수부 4명이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모래가 떠다니고 시야는 흐렸습니다. 그들은 바닥을 더듬으며 움직였습니다. 1시간, 2시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후 2시, 헬리콥터가 도착했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지상을 훑었습니다. 모래, 바위,
숲밭. 결과는 같았습니다. 발견 못했습니다. 오후 4시. 조사반이 가족을 불렀습니다. 유리미와 관계는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아주요. 부부 사이의 다툼은 없었습니다. 평범했어요. 아이가 최근 이상한 행동은 없었어요. 평소처럼 웃었어요. 형사는 노트에 적으며 말했습니다. 절차상 확인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웃들도 불려 나왔습니다. 11시 40분쯤 봤어요. 평소와 같았습니다.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4월 16일. 수색은 반경 10km까지 확대됐습니다. 산길, 폐가, 인근 마을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람개비 조각 외엔 아무것도. 이건 말이 안 돼. 이준호 경위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사라질 순 없어. 4월 17일. 첫 가설, 익사. 하지만 그날은 썰물이었습니다. 물은 언덕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물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스스로 물에 들어갔다고요? 7살짜리가요. 잠수부들이 일주일을 수색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바다엔 없습니다. 4월 20일. 두 번째 가설, 유괴. 전과자 명단, CCTV, 차량 모두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단서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보로 접근했을 가능성은 30분 안에 데리고 사라졌다고요? 목격자도 없이? 수사는 막혔습니다. 증거도, 동기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4월 23일. 언론이 마을로 몰려왔습니다. 카메라가 모래 언덕을 비추고 리포터가 바람개비 옆에서 말했습니다. 열흘째 행방불명. 단서 하나 없습니다. 한미숙 씨는 카메라 앞에서 울었습니다. 유리마, 엄마야, 배고프지? 제발 돌아와. 그 장면이 저녁 뉴스에 나갔습니다. 제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거짓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지쳐갔습니다. 5월. 수색 인력은 줄었습니다. 헬기는 멈췄고 잠수부도 철수했습니다. 더 이상 수색할 곳이 없습니다. 김재혁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매일 바다를 보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아버지라 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미숙 씨는 분식집을 닫았습니다. 라면을 끓여도 손이 떨렸습니다. 밤마다 인형을 안고 속삭였습니다. 유리마, 엄마한테 와. 11살 소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일기장엔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유리마, 미안해. 마을도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함께했고 이제는 지쳐 돌아갔습니다. 이제 받아들여야지.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모래 언덕에는 바람개비만 남았습니다. 누군가 새로 꽂아둔 것이었습니다. 찢겨도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6월 말.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증거 불충분. 미제 사건으로 분류. 다음 날 신문 사회면 구석에 작은 기사 한 줄이 실렸습니다. 강릉 실종 아동. 미제로. 사람들은 잠시 눈길을 주고 그냥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해안길. 와드득, 와드득. 파도는 여전히 그 자리를 쓸고 있었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우듯이. 처음 일주일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월 23일 강릉 MBC 취재팀이 세터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카메라 한 대, 리포터 한 명. 모래언덕 앞에서 짧은 리포트를 찍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7살 소녀, 김유림 양. 경찰은 실종 열흘째를 맞아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 3분짜리 리포트가 나갔습니다. 한미숙 씨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유리마, 엄마야, 무섭지? 제발 돌아와. 울먹이는 목소리. 그 장면이 전파를 탔습니다. 강릉과 속초, 동해 사람들은 그 뉴스를 봤습니다.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강원도민일보가 일면 톱기사로 실었습니다. 바다로 사라진 아이, 세터마을의 비극. 사진과 함께 긴 기사가 실렸습니다. 며칠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애 소식 들었어? 아직 못 찾았대. 서울신문에는 짧은 단신이 하나 실렸습니다. 강원 강릉서 7세 여아 실종. 사진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 사건을 아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4월 말 KBS 춘천총국이 다시 취재를 나왔습니다. 이번엔 7분짜리 심층 리포트였습니다. 김재혁 씨가 말했습니다. 딸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래 언덕에서의 수색 장면, 바람개비의 클로즈업, 유림의 방 모습이 차례로 나갔습니다. 그 방송이 나간 밤, 시청자 게시판에는 짧은 글이 몇 개 올라왔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길, 하늘이 도와주길. 며칠 뒤 시민단체가 움직였습니다. 강릉 시내 곳곳에 모금함이 놓였습니다. 유리미를 찾습니다. 한 달 동안 230만 원이 모였습니다. 전단지가 만들어졌고 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골목마다 붙였습니다. 속초 터미널, 주문진 시장, 시내 버스 정류장. 사람들은 전단지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됐네. 짧은 동정이 지나가고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5월 초 잠시 전국 뉴스에 올랐습니다. KBS 9시 뉴스 지역 코너. 단 40초. 강릉에서 실종된 7살 여자아이가. 보름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무도 그 뉴스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터넷은 아직 초창기였습니다. 게시판 문화도 댓글도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유리미를 찾습니다라는 사이트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문 한 귀퉁이에서 몇 줄의 문장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독자 투고 몇 건이 실렸습니다. 실종 아동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부모의 부주의다. 엇갈린 목소리. 그리고 곧 사라졌습니다. 5월 중순이 되자 언론의 관심은 완전히 식었습니다. 더 이상 취재팀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사도 방송도 없었습니다. 한 달 넘게 같은 내용인데 뭘 더 보도하겠어요. 데스크의 판단이었습니다. 강릉 시내에 붙었던 전단지는 비에 젖어 찢어졌습니다. 누구도 새 전단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날린 종이는 하수구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유림의 얼굴이 진흙 속에 묻혔습니다. 모금함은 슈퍼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주인은 그것을 치웠습니다. 자리만 차지하잖아. 모인 돈은 가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김재혁 씨는 그 돈으로 전단지를 더 찍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돌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딸 찾았대. 아직도 못 찾았대. 그 말도 이내 사라졌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자 그 이야기는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지. 그 집 참 불쌍해. 동정은 남았지만 관심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계를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부모가 잘못했겠지. 7살을 혼자 보냈다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냐? 근거 없는 말들. 한미숙 씨는 슈퍼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집어들고 황급히 나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피서객들이 해안으로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모래 언덕에서 뛰놀았습니다. 웃고 떠드는 그 소리를 듣자 미숙 씨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유림이 목소리 같아. 9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새 1학년이 입학했습니다. 유림도 그 아이들 속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다시 평범한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미향분식만은 달랐습니다. 닫힌 셔터, 녹슨 간판, 깨진 화분, 시간이 멈춘 곳. 밤이면 그 안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세상이 잊어갈수록 그 가족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유림이 찾았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노란 바람개비를 든 7살 소녀를. 그 평온은 이 가족에게는 잔혹한 침묵이었습니다.
바다만이 매일 같은 파도로 그날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와드득, 와드득. 사람들이 잊어도 세월이 흘러도 파도는 여전히 모래 언덕을 쓸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17년이 흘렀습니다. 2001년에서 2018년까지 유림이 사라진 그날로부터 6205일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대통령이 3번 바뀌었고 휴대폰은 스마트폰이 되었지요. 아날로그는 디지털로, 느림은 빠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세터마을만은, 그리고 김씨 가족만은 여전히 2001년 4월에 멈춰 있었습니다. 미향분식의 간판은 녹슬었습니다. 파란 페인트가 벗겨져 회색 철판이 드러났습니다. 미향의 미자는 반쯤 지워져 읽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비가 오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2002년 여름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한미숙 씨는 라면을 끓이다가도 문득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떡볶이 해줘.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해 7월 셔터가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올려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은색 셔터는 갈색 녹으로 변했습니다. 스프레이 낙서가 덕지덕지 붙었고 찢긴 전단지 자국만 희미한 기억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의 장독대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장을 담그지 않았습니다. 항아리 뚜껑엔 낙엽이 쌓였고 봄이면 민들레가, 여름이면 잡초가 뒤덮었습니다. 집 앞은 황량했습니다. 고무신도 화분도 없었습니다. 해안가 모래 언덕엔 잡초가 자랐습니다. 억새와 갈대가 허리까지 자라 아이들이 뛰놀던 자리를 삼켰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말했지요. 거기 가면 안 돼. 위험해. 위험해서가 아니라 그저 불길해서였습니다. 바람개비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사건 직후엔 누군가 새 바람개비를 꽂았지만 2002년 이후엔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남은 건 플라스틱 조각 몇 개뿐이었지요. 산책로는 잡초로 뒤덮였습니다. 나무 가지가 길을 막았고 사람들의 발길은 끊겼습니다. 시간이 길 위에서도 멈춘 듯했습니다. 마을도 변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20가구였던 마을은 12가구로 줄었지요. 빈집이 늘어나고 지붕은 무너졌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사연을 몰랐습니다. 옛날에 무슨 일 있었대요? 누군가 물으면 글쎄 실종 사건이라던데 그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김재혁 씨는 여전히 교사였습니다. 옥계중학교 과학교사.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한 번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등은 더 구부러졌습니다. 안경은 두꺼워졌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6시 40분 출근,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곧장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17년째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쌍안경을 들고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파도에 밀려올 작은 흔적 하나라도.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수사노트 15권. 그는 매일 그 안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날씨, 파도 높이, 낯선 차량 번호. 아무 의미 없는 기록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했지요. 유림아, 오늘도 아빠는 널 찾는다. 6205번 적힌 그 문장. 글씨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직원들은 조심스럽게 글을 대했습니다. 김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가 괜찮지 않다는 걸.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아직도 찾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엔 동정이었지만 나중엔 피곤함이 섞인 말투가 되었지요. 아직도 저러시네. 이제 그만 놓아줘야지. 누군가는 집착이라 했고
누군가는 헌신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곁에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한미숙 씨는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문을 잠그고 시간을 버텼습니다. 쉰이 되었지만 예순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몸무게는 30kg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유림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17년 전 그대로의 방, 작은 침대, 분홍색 이불, 봉제 인형 몇 개, 창가엔 노란 바람개비가 있었습니다. 그날 유림이 들고 나갔던 것과 같은 모양이었지요. 색이 바래고 비닐이 찢어졌지만 그녀는 매일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림아, 엄마가 지켜줄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17년째 같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소연은 28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출판사에서 일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반찬을 채워놓고 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어머니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많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죄책감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날 내가 같이 갔더라면, 내가 좀 더 지켜봤더라면.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만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뿐이죠. 밤이면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드득, 와드득.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김재혁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늘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유림아, 오늘도 아빠는 널 찾는다. 세상은 변했지만 이 가족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2001년 4월 14일, 그날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날의 해안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떠날 수 없었습니다. 유림이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파도 속에, 바람 속에, 그리고 모래 속에. 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강릉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속초의료원 요양병동에서였지요. 환자가 경찰과 통화하고 싶답니다. 박정수, 70살, 말기 폐암 환자인데 고백할 게 있다네요. 형사 한 명이 출동했습니다. 병실은 4인실. 창가 쪽 침대에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링거를 맞고 있었지요. 얼굴은 누렇게 떴고 숨을 쉴 때마다 가랑가랑 소리가 났습니다. 박정수 씨 맞습니까? 네, 저 할 말이 있습니다. 형사는 침대 옆에 앉아 노트를 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박 씨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2001년 그 아이 김유림이.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17년 전 미제로 남은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그날 제가 마지막으로 봤잖아요. 근데 제가 빠뜨린 게 있어요. 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엇을 빠뜨리셨습니까? 강아지요. 검은색 강아지. 강아지요? 내일 유림이가 지나갈 때 그 개가 뒤따라갔어요. 저는 동네 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처음 보는 개였어요. 박 씨는 기침을 했습니다. 피 섞인 가래가 입가에 묻었지요. 간호사가 닦아주고 형사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 개의 털이 길었고 목에 뭔가 묶여 있었어요. 목줄인지 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왜 그땐 말씀 안 하셨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떠돌이겠지 했죠. 근데 요즘 자꾸 생각나요. 그 개가 유림이를 따라갔어요. 형사는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죽을 날이 다 된 것 같아서요. 그 아버지 아직도 찾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냥 말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사흘 뒤 박정수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증언은 보고서로 남았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11월 5일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팀장 이준호 경감. 17년 전 이 사건을 처음 맡았던 형사였습니다. 기록을 다시 검토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재수색합니다. 그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11월 8일 형사들은 세터마을로 향했습니다. 17년 만의 재방문이었지요. 2001년 4월
이 마을의 검은 개를 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떠돌이 개가 있긴 했어요. 며칠 있다가 사라졌죠. 언제였습니까? 봄이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4월쯤이었을 겁니다. 희미한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재수색을 결정했습니다.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의 수색, 모래언덕, 방파제, 소나무숲, 해안선, 금속 탐지기와 탐지견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둘째 날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녹슨 깡통, 낚시 바늘, 쓰레기뿐이었지요. 셋째 날 오후 2시, 방파제 북쪽 끝, 큰 바위 틈에서 감식반원이 외쳤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바위 사이 깊숙이 하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작은 흰색 운동화 한 짝, 아동용 사이즈 200점, 왼쪽 신발이었습니다. 끈은 끊어져 있었고 색은 발에 있었지요. 하지만 형태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옆면에 핑크색 줄무늬. 이준호 경감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유리미가 사라진 날 신었던 신발과 일치했습니다. 맞습니다. 유리미 신발입니다.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17년 만의 물증이었습니다. 신발은 국과수로 보내졌습니다. DNA 감정 의뢰.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바일 DNA 검출. 김유림의 유전자와 일치율 99.8%. 11월 27일 이준호 경감은 보고서를 들고 김재혁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8배 얼굴엔 깊은 피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찾았습니다.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유리미의 신발입니다. 방파제 바위 틈에서 한미숙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신발, 유리미 신발. DNA 결과 유리미의 것이 확실합니다. 그 순간 김재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7년 만의 눈물이었지요. 유리마, 유리마. 얼어붙은 시간이 조금 녹아내렸습니다. 그 신발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유리미가 있었다는,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의 추가 수색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신발, 옷, 가방, 바람개비.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2월 말 수사팀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해안가에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없어 정확한 경위는 파악 불가능합니다.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았습니다. 2019년 1월 3일 이준호 경감은 다시 김 씨 가족을 찾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재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19년 1월 3일 유리미의 신발을 찾았다. 하지만 유리미는 찾지 못했다. 나는 계속 찾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바다를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날 이후 그는 바다에 가지 않았습니다. 17년간 매일 걷던 길을 더 이상 걷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닫혔고 커튼은 내려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위로가 아닌 고통이었습니다. 유리미를 삼킨 파도,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파도. 17년간 침묵하던 그 파도였습니다. 그는 다시 노트를 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유리마, 오늘도 아빠는 널 찾는다. 6300번째 문장. 하지만 이제 그 문장은 달랐습니다. 찾는다는 말은 같았지만 그 의미는 발견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세터마을은 하얗게 덮였습니다. 방파제도, 모래언덕도, 모든 것이 하얗게 묻혔습니다. 그 하얀 침묵 속에서 유림의 마지막 흔적도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김소연은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 출발, 강릉까지 2시간 반. 창밖으로 터널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이윽고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 노란 바람개비를 만졌습니다. 비닐의 촉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35. 소연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출판사 편집장이 되었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림이 없는 가족을 만든다는 건 그녀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밤 8시 강릉터미널. 소연은 택시를 타고 세터마을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골목이 보였고 녹슨 철판 간판, 미향분식이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현관등은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켜둔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매년 이 주말에 소연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죠. 엄마, 나왔어. 한미숙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구나. 53이었지만 칠순처럼 보였습니다. 완전히 흰 머리, 깊게 팬 주름. 해가 갈수록 작아지는 어머니의 모습이 소연의 가슴을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 계셔. 자는지 일하시는지. 소연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계란 3개, 우유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내일 같이 장 보러 가자.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꺼진 소리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이 집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소연은 조용히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야. 들어와. 김재혁 씨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독서등 하나 켜진 어두운 방. 노트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61. 희끗한 머리, 떨리는 손. 그의 등은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쓰셨어요? 응. 날씨랑 바람 정도. 별건 없어. 책상 위엔 두꺼운 바인더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17년, 24년의 시간. 8,700번 넘게 써 내려간 문장들. 유림아, 오늘도 아빠는 널 찾는다. 아빠, 이제 그만두라고? 아니, 그냥 난 안 그만둘 거야. 유림이가 돌아올 때까지. 소연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알았어,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시장을 갔습니다. 생선과 채소를 사고 점심으로 순대국을 먹었습니다. 유림이가 좋아하던 음식이었지요. 오후 2시 세 사람은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김재혁 씨가 다시 그 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소연이 한쪽 팔을, 한미숙 씨가 다른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산책로는 황폐했습니다. 잡초가 길을 뒤덮고 창고는 철거되어 빈터만 남았습니다. 세월은 모든 걸 바꿨지만 바다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래 언덕에 다다르자 소연은 낫을 꺼냈습니다. 매년 가져오는 낫. 억새를 베어내며 길을 냈습니다. 언덕 꼭대기엔 바람개비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부서지고 그래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새 바람개비를 꺼냈습니다. 노란 비닐, 빨간 막대. 유림이가 들고 다니던 것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유림아, 언니야, 또 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개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드득, 와드득.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유림아,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손 놓지 말걸. 아버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주름지고 차가웠지만 그 온기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소연이 물었습니다. 아빠, 노트 진짜 기증하실 거예요? 응. 다음 달에 강릉시 기록관에서 받기로 했어.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한 달 뒤, 2025년 4월 20일, 김재혁 씨의 노트 20권이 강릉시 기록관에 기증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받았습니다. 소중히 보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노트들은 이제 한 가족의 기록이 아니라 모두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텅 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아주 긴 시간 동안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만년필을 들고 적었습니다. 2025년 4월 20일. 노트를 기증했다. 하지만 기다림은 기증할 수 없다. 유림아, 오늘도 아빠는 널 찾는다. 8701번째 문장. 그리고 그 문장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것입니다. 숨이 멈추는 날까지, 유림이가 돌아오는 날까지.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파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기에 있고 파도는 여전히 그 자리를 쓸고 있으며 어딘가에 유리미는 여전히 웃고 있다는 것을. 실종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멈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가족은 늙고 마을은 변하고 세상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기다림은 여전히 바다 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24해 전 그날부터 지금도 그리고 아마 내일도 그렇겠죠. 김유림의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만들어진 이름이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품고 있는 아픔은 분명 실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는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노트 속에, 언니의 기억 속에, 그리고 낡은 바람개비 옆에 말입니다. 우리는 잊고 삽니다. 어쩔 수 없지요. 각자의 일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잊힌다는 것은 곧 두 번째 죽음입니다. 기억하는 한,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디 기억해 주세요. 이름이 지워진 아이들의 봄을, 멈춘 시간 속 가족들의 기다림을, 그 기억이 이어지는 한, 사라진 시간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도는 오늘도 그 자리를 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은 파도보다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